안녕하세요, 민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재즈의 진화랑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떤 거를 연구를 해야 되나,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고,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강의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어떤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들을 연구를 해야 되나, 그거를 일단 작곡가 소개하는 정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테크닉들, 어떤 스킬들을 연마하고 연습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스킬들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나,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세 가지 챕터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즈 뮤지션 입장에서 우리가 연구를 꼭 해야 되는 작곡가들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표에 보면 연대별로 쭉 나와 있죠. 주로 20세기 작곡가들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20세기 작곡가들이 재즈의 진화라는 큰 담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보면은 여기 프레드리 쇼팽, 그 다음에 드뷔시, 그 다음에 라벨,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작곡가죠, 아놀드 쇤베르크, 그 다음에 찰스 아이브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그 다음에 벨라 바르토, 안톤 베이번, 그 다음에 엘렌 버그, 그 다음에 올리버 메시앙, 헝가리 말이라서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충 읽을게요. 기로기 리게티, 그 다음에 군서 슐러, 그 다음에 폴란드 말이라서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읽어볼게요. 크리스토프 펜데르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도서관 가서 일일이 다 악보 찾아봐야 되고, 그 음원 도서관 가서, 또는 우리가 레코드나 CD를 직접 사가지고 일일이 다 이거를 들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편하죠. 우선 이 작곡가들을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 주요 작품들, 그 다음에 그 작곡가의 작곡 개념들, 처음 인트로덕션으로서는 정말 괜찮아요. 읽어보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서 우리가 논문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각 작품에 관한 논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우리가 이거 음악들을 다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요즘 악보랑 같이 나오는 유튜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악보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클래식 연구에서는 반드시 악보를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작곡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야 돼요. 한 작품이라도. 다시 말해서 이 작품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떤 특정 곡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사용됐고 고안이 되었었나, 이런 것들. 특히 20세기 클래식 음악은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혀 펑셔널 하모니가 아니에요. 뭐 1 메이저 7, 2 마이너 7, 뭐 3 마이너 7, 뭐 이런 식의 펑셔널 하모니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적 구조가 왜 거기에 쓰여 있고, 그게 수평적 구조랑 어떤 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한 멜로디와 또 다른 멜로디가 왜 이런 방식으로 나왔을까, 이 수많은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즈를 꽤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사실상 우리 재즈의 시각으로서 클래식을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절대로 클래식 전문가들의 해석과 절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죠. 그리고 이 해석을 하다 보면은 특히 20세기 클래식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아이디어와 소스를 찾아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해요, 이 연구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재즈에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나, 음악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찾아냄으로써 우리가 재즈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 리딩 스킬, 악보 읽는 능력, 뭐 초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어 스킬, 청음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뮤지컬리티라고 얘기하는, 뮤지컬리티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어떤 음악적 테크닉도 당연히 포함되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음악적 깊이에 대한 이해도예요. 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사실상 우리가 클래식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정보를 임프로비제이션에 적용시킨다. 여기에는 이건 상당히 여기서 또 엄청난 연구가 필요해요. 클래식 자체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시간을 요구해요. 일반적으로 재즈에서 우리가 사이트 리딩이라는 건 초기에는 멜로디 정도, 단선율 멜로디. 또 멜로디가 그닥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클래식 연주자들의 초견 능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꽤 많이 근접하는 정도까지의 초견 리딩이 필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곡들을 해석할 때 만약에 악보를 못 읽으면은, 제대로 못 읽으면은 한 곡 해석하는데 1년이 됐지 2년이 됐지 몰라. 그러면 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돼버린다. 그 다음에 높은 음자리표 G 클랩, 낮은 음자리표 F 클랩, 그리고 심지어 C 클랩까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피아니스트들은 다 읽겠지만 다른 악기들, 뭐 기타라고 하더라도 낮은 음자리표 초견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건 사실 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건데, 기타로 우리가 20세기 클래식 작곡 중에 피아노 곡을 골라서 한번 기타로 연주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임프로비제이션 할 때 내 뮤지컬 보캐블러리로 내면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 연주를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핑거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거를 자기 자신이 독자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고 엄청난 진화가 되죠. 악기 자체에서도. 뭐 당연히 인체 구조상, 기타 구조상 못 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일종의 압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빼면서도 크게 전체적인 곡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이거 뺄 수 있는 능력,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케스트라 악보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어 스킬, 청음 능력. 우리가 어떤 음악적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실제 임프로비제이션 할 때 만약에 상황에 코드 진행 자체가 제시되지 않는 식의 임프로비제이션, 다시 말해서 모티브 오리엔티드된 임프로비제이션은 내가 만약에 혼자 하는 거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혼자 하면은 처음부터 내가 스트럭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성, 디테일한 구성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명 이상의 연주자가 연주할 때는 상대방이 연주할 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처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 가장 실전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다각도의 이어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비단 우리가 이런 식의 일종의 새로운 어떤 것을 할 때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재즈 연주에서도 사실상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 이제 뮤지컬리티.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아주 세부적인 구조, 어떤 프레이징, 한 프레이징, 두 번째 프레이즈,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그 다음에 위장시키는 거, 이런 디테일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전체적인 구성,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뮤지컬 보캐블러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실제로 우리가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임프로바이저들이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연주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악기건, 피아노 피스건 아니면 스트링 콜텟이건, 심지어 오케스트라도 기타 안에서 표현을 해보는 능력,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 뮤지컬리티가 요구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되게 좋은 방법인데, 현대음악 작곡가들과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재즈에서는 사실상 작곡된 파트는 굉장히 미니멈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제시되어 있는 거 없어요. 멜로디하고 코드 빼놓은 건. 근데 클래식에서 엄청난 그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당연히 작곡가가 일일이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철저하게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리튼 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리튼 파트의 비중과 임프로비제이션 비중을 1대1을 하든 2대1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퓨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재즈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빅밴드 같은 거 할 때 리튼 파트 당연히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현대음악가들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현대음악을 꽤 많이 알아야 되고, 현대음악 작곡가도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을 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요, 거기. 그래서 쉽지 않죠. 이런 포인트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군터 슐러의 컨버세이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시도는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클래식 파트하고 이 재즈 파트가 통일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상 이거는 비판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작업에 대한 생리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철학을 동시에 연구하는 거, 또는 뭐 정신분석학하고 음악을 동시에 연구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학제간의 연구라고 해요. 학제간의 연구, 영어로는 interdisciplinary study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클래식 음악하고 재즈는 그닥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물리학자인데 당연히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 갖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재즈 뮤지션인데 이 어마어마한 클래식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지적 호기심이 거세된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철저한 연구나 집중, 그 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직관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은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에서 아주 폭넓은 경험이 이미 있어야 돼요. 재즈 어느 정도 어설프게 하는 상태, 또는 어떤 관점이 아직 못 벗어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 할 수 없죠. 한 가지 재즈 쪽에서 추천하고 싶은 건 데이브 리브맨 이론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우선 데이브 리브맨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재즈에서의 크로매티시즘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학제간의 연구, 저는 클래식하고 재즈의 학제간의 연구는 세미 학제간의 연구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그닥 동떨어지지 않은 음악들이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이.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인식과 왜 이런 것을 하는가에 관한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재즈의 진화랑 관련된 아주 자세한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얘기한 각각 클래식 작곡가들의 대략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